자, 유흥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열전 계기로 한 만남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6년 신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에 내다볼 수 있는 내년 반도체 업황은 어떨 것 같고, 네. 그리고 신년의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까지도 그냥 지금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빠르면은 내년에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그게 70대 30 정도? 30년? 30이 아. 조정 가능성이고 70 정도는 뭐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데 내년 전망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만 가면 이제 뭐 우리 그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죠. 빅테크들의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나요?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하셨으니까. 네. 근데 보통 예전에 이제 저는 뭐 주식을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지만 경제 흐름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게 꼭대기에서 뭔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텔 다닐 때도 15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스플릿해서 75불인데 그거를 몇 달러, 2, 3달러, 3, 4달러에 받았는 거예요, 스탁 옵션을. 그러면은 한 주당 막 150불씩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오피스 하나 지나면은 밀리언어들이 한 명씩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돈 번 거예요. 돈을 번 거죠, 직원들이 스탁 옵션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150불에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 팔았어요. 그냥 뭐 요정의 꿈처럼 그냥 지나간 거죠. 그냥 150불 내가 밀리언어였는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꼭대기에서는 팔려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보통 70% 정도 때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저 뭐 주식 관련된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이제 욕심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어쨌든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재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캐시를 갖고 있다가 재투자를 하면 굉장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AI 관련해서 인프라가 조금 더 조정폭이 적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도 가능하면 인프라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은 아직은 그 캐즘 구간에서 현금 창출을 못 해내고 있으니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보통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의 심리를 또 읽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영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찌 됐든 메시지 자체는 수치는 좋은데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미 너무 기대가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에 또 연준 12월에 연준 뭐 12월 17일인가요? 네,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가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는 3%대거든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냥 난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게 유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거의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은 상태긴 하고요. 호주는 이제 많이 괜찮더라고요. 호주는 뭐 2%대 성장과 2%대 물가 상승률이니까 굉장히 뭐 거시경제 지표는 괜찮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많이 안 오른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성장률이 많이 꺾여서 1% 초반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제 리세션 비슷하게 지금 경기 침체요? 경기 침체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빨리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한데,
물가가 이렇게 괜찮은 거는 사실 중국에서 어떤 싸게 공급받는 그런 도움이 있었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한 2%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언제 빠지느냐, 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그런 걸 좀 많이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네. 우리나라 자체로만 우리나라 자체로 떼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기회 또는 위기 이렇게 전망해 본다면요. 지금 일단 AI 시대는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위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부가 5년 안에 AI 대전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준비가 잘 안 되면 선진국으로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 다시 개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그런 상황이고, 사실 기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런 큰 대전환,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허리 계층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계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이전에는 중산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1,100조 지금 빚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무너져간 그 계층들 허리를 다시 AI 대전환으로 해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AI의 대전환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가적으로 정말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어차피 AI의 그 효율성과 효과성은 굉장히 무한 효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해서 잘 선순환시켜서 허리계층 있는 분들을 좀 살리느냐. 튼튼하게 하냐. 네. 그리고 복지나 이런 거를 제가 뉴질랜드 가서 보면 너무 부러운 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너무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걱정을 안 해요. 그 건강 나빠지면 국가가 다 고쳐줄 거고, 뭐 내가 집이 없으면 렌트비 대주고, 그러니까 뭐 너무 행복하세요. 그 걱정이 노인분들이. 없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면에 노인 빈곤율이 40%고 자살률도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를 어떤 그런 허리층을 이루는 사람들의 직업을 앗아갈 위협 존재로 본다기보다는 이 AI를 통해서 오히려 이룬 성장이 그런 허리층이나 서민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투자를 하잖아요. GPU도 사고 또 뭐 에너지 공급하는 인프라도 계속 국가가 투입해서 만들고, 그게 수혜를 보는 건 AI 기업들 아니겠어요? 사실 그게 국민들 돈으로 세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 수혜를 AI 기업만 보면 안 되죠. 국민들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뭐 데이터 배당금이나 그래서 로봇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그 얼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가속을 시키고 AI 가속을 통해서 나온 부를 선순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같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민들 세금으로 투자한 거니 너희가 거기에서 수혜를 받으면 선순환 시켜라. 낙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같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박사님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느낀 게 저희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이제 끝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삶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눈물까지 보여주셨었어요.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공직에 몸담으셔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보면 이제 아버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부모님께서. 네. 근데 사회적 가치는 바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리 돌아서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생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굉장히 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 이제 약자들 챙기고 뭐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기부를 엄청 하세요. 아, 어머니께서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네. 당신은 안 쓰시는데 그걸 기부를 엄청 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그 기부하는 거 한 3개 연달아 막 이렇게 보내다가 계좌를 잘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까지도 막 통화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고친다고. 그 부모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 아버지께서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 네. 하신 걸로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진짜 아주 반도체 초기 단계부터 네.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삼성 반도체라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삼성전자에 병합되기 전에 그때서부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이 될 거다. 왜 모든 전자기기들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자동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뭐 이제 삼성 반도체 그때 강진구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많이 교환하시고 만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의 미래를 그때는 계속 반도체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적자가 삼성이 날 때니까 네. 계속 이제 강진구 회장께서 한 번은 그렇게 아버지께 여쭤봤다 그래요. 진짜 이거 될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확신이 없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막 정부에서 5억 불도 빌려서 돈 넣고 막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지금 될까?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확신을 심어주시고 해서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네.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헌정 이렇게 약간 그런 네. 의미를 담았다고 그런 계기로 쓴 거죠.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사실은 진짜 안 보이는 데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하신 거를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리고 싶다. 뭐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사실 열전이라는 제목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자. 열전? 열전은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 전쟁, 패권 전쟁 그런 열전. 뭐 두 번째로는 부자, 예, 부자 이어서 예, 그런 네. 열전의 의미고 마지막 열전은 이제 반도체를 하는 개인으로서의 그 열전.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의 열사, 뭐 반도체를 내가 꼭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 무역 수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으면 흑자고, 좋고, 예, 나쁘면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고, 뭐 계속 그 커브를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잘 싱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반도체의 그 위치가 상당히 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 책은 보면은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혁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국가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기업에 더 중요하겠죠, 혁신은. 기업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원들을 많이 옛날에 일했던 직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변화하는지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알아요. 아, 내가 어디 가서 내 역량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다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최대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걸 다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직 중심적이다 보니까 개인의 그런 다양성이나 개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회사가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어차피 이제 그동안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씩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그 누가 빠지는 걸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중요했어요. 뭐 독창적으로 남들이 못하는 거를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뭐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선도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가 필요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회사에 기여하게 만들어주고 회사가 그 기여에 대해서 감사를 항상 받는다. 아, 내가 회사에서 기여했는데 회사가 나의 기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아, 내가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니까 성장한다.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직장 생활에서는 뭐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다. 그 다 직장이 그게 당연한 건데 네. 우리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문화적인 거, 리더의 마인드셋, 또 시스템이 되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개선,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보면은 뭐 다 모아놓고 그래 의견들 내 그러고 나서 의견 뭐 서로 디베이트 하면서 아닌 것을 지워나가면서 마지막에 남은 것을 솔루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들 내 그런 다음에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 마지막에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건데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수동적이 돼요. 네. 직장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가지고 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권한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다들 이제 탈출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또 그것도 정책적으로 또 제약을 자꾸 두고 뭐 동종업종의 이직을 방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거는 좋진 않아요. 자유롭게 본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네.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신 이제 윤희준 서울대 특임 교수가 쓴 글을 본 게 갑자기 떠올라서 찾아봤습니다. 네. 연구 실패에 예산 낭비, 낙인이 없어야지 과학의 미래가 열린다. 네.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실패했을 때 저 사람 예산 낭비했다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뭐 시도가 어렵고 혁신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걸 읽었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계셨으니까 거기서 일하실 때 문화는 이런 문화하고는 상반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배움은 실패로서 배우는 게 뭐 70% 이상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듯이 실패하면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국가적인 자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우연찮게 벤처 스타트업 정책을 만들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내용이 뭐냐면 실패한 우리 창업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연대보증제니 뭐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도하다가 사실은 처음에 실리콘밸리도 그 좋은 환경에서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하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실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좋은 자산을 삼아서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뭐 이런 징검다리를 삼아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번 망하면 그냥 그 우리 친척들 뭐 다 가족들 다 이제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 연대보증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실리콘밸리는 창업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을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대보증제 폐지하고 뭐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하기 때문에 3번 실패하는 데까지는 정부가 책임진다. 그래서 뭐 오뚜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만들었고 네. 일단 펀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그거 뭐 한 10배 정도 이상으로 키우는 거 또 뭐 모태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금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보강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이제 한 4, 5년이 지나니까 2022년 말인가 그때 1등 신랑감이 창업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 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99%가 다 성공했대요. 연구개발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성공 안 하면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럼 다시 제 그 응모를 못 하든지 아니면 뭐 다음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연구가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안서를 내 가지고 그거 마무리 짓는 성공할 확률이 큰 거. 거의 실패하기 힘든 거. 네, 이미 거의 성공해 놓은 거. 그게 연구 개발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 가지고 남들이 안 해본 거는 다 실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한 거를 자산을 삼아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다음 단계의 성공률을 높일 거냐를 그렇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수로만 해서 뭔가 이게 너무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할지 그거를 공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 평가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해서 1등한테는 2등한테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점수화하려고 하다 보니 성공률이 또 굉장히 좋은 그 점수의 잣대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쪽에서 보면 부처별로 나눠가지고 부처 내에서도 이쪽 1차관 쪽, 2차관 쪽 나뉘어가지고 딱 연구개발비가 쫙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R&D 그 연구개발 비용들이 미래의 어떤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잘 온라인을 시켜야지 무형의 가치가 이게 그거에 숫자로 하면 어떻게 돼? 이러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무하는 사람이 막 ROI 어세스먼트 해오라고 R&D 그래가지고 HBM도 날리고 하면서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전문가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그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박사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는 최연소 반도체 상무셨고 또 현대차에서는 그때 재혁이 TF 리더로 네. 일하셨다고 들었고 정의선 회장님이 해외 인재를 10명 영입하라고 해서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SK텔레콤에 계실 때는 또 고유한 M 그리고 이제 네. AI 돌봄 서비스. 네. 그때부터 AI이셨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고요. 항상 뭔가 기술인데 거기에 뭔가 배려가 담겨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고유한 M, AI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네. 그렇다면 박사님이 지향하시고 네. 내지는 옳다고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은 어떤 쪽인가요? 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산업 기술인데 그게 그 혜택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 재무제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사람의 삶의 질을 낮게 하지 않고 양극화를 가져와서 그냥 전 인구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절반이 망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네. AI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선순환하고 그만큼 이제 그 선순환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저는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그 새로운 일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평생 그 교육, 그 직업 전환 교육도 그렇고 평생 그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제 바뀌는 사회에서 국가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형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수함수적인 성장 커브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이나 이게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우에 그런 성장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AI 시대에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AI 기술로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죠. 네. 마무리는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열전에서 제목을 이렇게까지 잡으셨을 때는 뭔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네.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네. 박사님께 이 반도체가 가지는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대중서로 내셨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네. 걸로 읽혀져서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예, 반도체는 여전히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이제 지금까지는 뭐 휴대폰 뭐 혹은 뭐 PC에 들어갔다 보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그 사물에 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여전히 산업의 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모든 에지 디바이스들의 이 반도체 또 그 에지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영토를 만들 텐데 디지털 영토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이제 상당히 그 열전, 예, 패권 전쟁 이렇게 이제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이게 아까 싱크된다고 하셨죠. 완전히 싱크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도체가 이제 그 수익을 못 내면 산업 전체가 적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니까 이게 이제 잘 이제 업투 스피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모으고 좋은 인재들이 반도체를 하면서 뭔가 자부심, 나 국가에 이렇게 큰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반도체 일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뭐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뭐 글래스에다가 소주 벌컥벌컥 마시면서 뭐 인생이 뭐 있나 뭐 이러고 의사할 걸 잘못했다 뭐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갔었으니까 공대 올 성적이면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공대로 오면은 이제 거의 뭐 50대 초반만 되면 벌써 이제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그러고 뭐 자발적 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반면에 이제 의사는 너무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다행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 고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좋은 과 나와도 저 50대 되면은 뭐 그 이제 직장 걱정해야 되고 100세 시대인데 막 그 나머지 50년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을 하고 했을 때 반도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뭔가 나는 진짜 국가에 기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기업에 기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랄지 그걸 받는다라고 느끼면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들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인재들이 오려면
이런 이제 공학자들이 야, 공학자가 되니까 정말 삶이 달라진다. 그런 느낌을 받아야 지금 의대 쏠림 현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매우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사님도 이제 공학 전공하셨잖아요. 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요? 저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그냥 한 회사에서 뭐 연구원으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연구 생활 한 10년 하고 거기서 이제 리더로서 이제 뭐 경영도 해보고 외부하고의 오픈 이노베이션 뭐 ESG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이제 벤처 투자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게 엔지니어로서 또 자긍심도 상당히 있고요. 어쨌든 뭐 우리 현역 친구들하고 뭐 기술적인 대화할 때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 꿀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찾아내서 그들이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이 못한 일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스스로 그렇게 뭐 남이 부럽다 뭐 혹은 뭐 이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셔서는 엔비디아 다니는 후배한테 직접 들어봤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계속 그런 후배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 봐요. 그럼요. 실리콘밸리에 저희 실험실 후배가 한 4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애플, 뭐 오픈 AI, 뭐 메타, 뭐 많죠. 그러면 이제 그 후배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좋은 뭐 저도 피드백을 줄 때도 있고 이제 기술의 동향이나 산업계 동향도 듣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우리 진짜 한 수만 명 될 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고급 우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빨리 기술 본능을 자극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사님은 또 이제 금방 또 오실 거니까 그렇게 오실 때 그렇게 현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동향들이 있다면은 또 저희 원유올라를 통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서울에 오시면은 시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